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정캔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상당히 놀라운 뉴스가 나왔네요. 별로 좋지 않은 뉴스인데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가지고서도 우리 국내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세계 최악의 기록을 세워가지고요. 거꾸로 최고 이 관리를 못하는 나라, 이게 1등이잖아요. 대한민국이 1억 미만 국가 중에서. 자, 그런데요. 지금 방금 이 보도를 보면 이 외신 보도 내용을 조선일보가 쭉 정리한 내용인데요. 자, 이 보도를 보면 지금 영국과 대만에서요. 새로운 코로나 변이 XE가 나왔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 사례는 한 640여 건 정도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이 전파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XE 변이가 나타난 사례가 이제 최근이고, 그리고 사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종합적 연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외신 보도를 종합해서 지금 정리해 보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변이 XE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XE는요, 오미크론 변이인 BA.1 하고요, 스텔스 오미크론 BA.2, 이 혼합형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디펜던트, 현재요, 영국 보건국에서는 XE 사례를 확인하고 연구 중에 있고, 지난달 22일까지 영국에서만 637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보건국에서는요, 규제 완화 이후에 매일 발생하는 수만 명의 코로나 환자 중에 XE에 감염된 사례는 극히 일부다. XE의 초기 성장률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난달 16일까지의 최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현재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9.8%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하고 이 오미크론 변이하고의 혼합형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계속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국 관계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추정치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XE의 성장률이나 전염성이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데, XE의 지역별 발생률을 분석하기에는 보고 사례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XE는 현재 전체 감염 사례의 1% 미만에 불과하지만은 영국 내 지역사회 전염의 증거를 보여주고는 있다. 이렇게 해서요, 계속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영국 보건국에서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국의 수석의학 고문인 수전 홉킨스 교수는 혼합형 변이가 발생하는 것이 드문 경우는 아니다. 다른 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소멸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염성이라든가 심각성, 백신 효과를 논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편 대만과 이스라엘에서도요, 각각 한 건, 두 건의 XE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대만 사례의 경우에는요, 체코발 입국자의 것들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체코, 이거 뭐 다 유럽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대만은 뭐 한두 건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유럽에서 이 XE 발병이 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각별히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국내 뉴스인데요. 우선 여러분들 뭐 조국 사태 때 그야말로 서울중앙지검, 대검 앞에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조국 수사하는 데 대한 반발,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 격려, 이 화한도 오고요,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그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1일 날 이 보수 시민단체하고 진보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가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 도로를 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검 앞에서는 진보 시민단체가, 중앙지검 앞에서는 보수 시민단체가 각각 윤석열과 그리고 당선인과 민주당의 이재명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먼저 대검 앞 시위, 진보단체 시위는요, 진보 시민단체 대표적이죠, 사세행, 즉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여기서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오후 5시부터 몰려들기 시작해서요, 6시쯤에는 한 300여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 수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세행 대표 김한매, 이런 사람들은요, 윤석열 당선인을 그자라고 지칭할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폄하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시민단체는요, 신자유연대하고 자유연대가 이 맞불을 놓았어요. 중앙지검 앞에서. 그래서 이재명 자기 형수에 대한 음성 파일을 틀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황무성 사장 사퇴 압박, 이거를 한 걸 보면 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황무성 사장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전한 건데, 이게 녹취록이에요. 사장님 지시로 다 이야기가 됐으니 사직서를 내라. 3번이나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용해서 이 시위 참석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다. 이거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이 대장동 사태는 물론이고 김정숙 여사 옷값 이런 것도 지금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과 김정숙 여사는 그대로 그냥 양산에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제 양 시민단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있었는데, 양 단체의 뭐라 그럴까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그래요. 시위 현장에 대화 경찰이라는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 7, 8명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요. 자, 저도 대화 경찰이라는 말은 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 8월에 도입한 제도인데, 스웨덴 경찰을 벤치 마킹해서 이 도입한 제도이고, 이 대화를 통해서 집회 현장에서 시위 참석자들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요, 이 대화 경찰의 이 적극적인 역할로 물리적인 충돌, 양 단체 간에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금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환경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제1탄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환경부 장관의 구속으로 이제 끝이 났고요. 최근에는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지금 굉장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통일부, 총리실, 과기부 쪽으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보도 내용의 핵심은 뭐냐? 과기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받다가 결국은 돌연사를 당했는데요. 이 돌연사 하게 되니까 제대로 뭐라 하자면 이제 연금도 중단이 되고 많은 피해를 입었나 봐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거는 업무상 재해다.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행정법원에서 승소했다. 지난 1월 달에 이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사표 압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사도 받고 감사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과기부 산하에 있는 연구원 원장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블랙리스트 이 압박을 받고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심장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지난 1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그리고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여기에서 승소했어요. 이 당사자는 이 과기부 산하에 연구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2015년도에 이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2017년도 5월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7달 만에 12월에 국무조정실 그리고 과기부로부터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이 있다라면서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8년도 2월에 이제 원장직을 사임하고 산하에 있는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노렸는데 감사원이 말이죠. 2018년도 5월 달에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면서 추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끝난 줄 알았었는데 이 채용 비리 의혹 감사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5월 그러니까 이제 원장직 사임이 18년 2월이고 5월 달 3개월 후에 이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결국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료한테요 여러 차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유족에서는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서 업무상 재해다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족이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럼 재판부는 왜 이거를 승소 판결을 내렸느냐?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인은 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을 알고 사망 당일에도
배우자에게 연구원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고,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요,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 왜냐면요, 2011년도 12월에 국무조정실과 과기부 이 감사를 받을 때는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 이 의혹 때문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비리 실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예.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이것이 심장 마비의 원인에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감사의 원인인 이 비리 관계, 이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당시에 이 연구원장, 이 사람을 비롯해서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 중에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퇴임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기부판 블랙리스트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2019년도 3월에요. 박대출 의원,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려서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파장이 이제 앞으로 또 어디서 어떻게 더 커진 사례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윤한홍, 그 다음에 권성동, 그 다음에 장제원, 윤핵관 3명, 이 행보에 관해서 이제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자, 3인 3색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윤핵관의 1번, 권성동, 이분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실세 중에 실세로 지금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 캠프에서 이 공선동 의원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았고, 선대위 출범 의회는 핵심인 사무총장을 맡았고, 인수위가 끓여지니까는 이제 별도 직책은 많지 않고 있지만은 물밑에서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관련해서 인수위원장에 이어서 총리를 맡는 것, 이건 너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이다. 안 맡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오비 일학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안철수 인수위원장 먼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총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총리 물꼬가 굉장히 급속도로 터지게 됐죠. 자, 그래서 상당한 이제 실세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요,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그런데 현재 신구 권력 간의 충돌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이라든가 추경 문제 등등 집무실 이전. 이러다 보니까요, 여의도에서 민주당과 협상을 하려면 좀 제가 보기에는요, 이 윤석열 당선인의 신임을 받는 실세가 말하자면 원내 사령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차기 원내 사령탑 후보군으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 투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또 이 갈등도 예견되고, 그래서 주변에서도요, 여소야대 의회 전선을 이끌 적임자다,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출마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 오늘 연합뉴스 통화에서요, 역할을 고민하고는 있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요, 아마도 최종 결심이 임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현대는요, 원내대표 출마를 밝힌 사람은 김태웅 의원인데, 자, 이 권력 실세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당내 다른 후보군하고 경쟁하는 모습, 이게 차기 국정운영 동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고민 속에 이 권성동 의원 빠져 있다라는 지금 내용이고요. 장제원 의원의 경우도 종합상황실장직에 있다가 캠프에서 이 아들 문제로 인해서 내려오고, 지금 이제 뭐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면서 아주 실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 3고 초려까지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최종 성사시켰고, 지금 이 집무실 이전을 비롯한 청와대와의 실무 협상 채널을 맡고 있을 정도로 아주 뭐 대단한 최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분의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직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심 사항이에요. 본인은 극구 부인하면서 나는 여의도로 복귀한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선인이 친정체제를 좀 더 굳혀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갈 확률이 매우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서실장을 할 경우에는요, 이 정무직 공무원이, 비서실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점, 이 점에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장재원 의원이 만약에 사퇴를 하면, 예, 부산 사상구죠. 여기에서 이제 뭐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자, 뭐 부산이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 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의 배지를 띈다는 하는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윤한홍 의원의 거취도 굉장히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윤한홍 의원의 경우에도요, 이 캠프 종합상황실에서 총괄 부실장, 그 다음에 선대위에서는요, 당무지원본부장, 당전략기획부총장, 주요 보직을 쭉 지금까지 맡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수위에서요,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요, 이 장제원과 권성동과는 달리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행정과장도 하고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비서관도 하고 경남도에서 부지사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출마설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도를 보면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청와대로, 그리고 윤한홍 의원의 경우에는 행정부로, 이렇게 길들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지금 오늘 보도예요.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네요. 뭐냐면 지난번 2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 사저 입주할 때 소주병이 날라왔어요. 근데 날라오기 전에 딱 그것을 알아채고 엄호하라, 그리고 좁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안전하게 경호 업무를 처리해서, 그야말로 대만 같은 데서도, 또 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자, 이 여성 경호원, 이거를 계기로 해서요, 이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이 남정미 기자가 쓴 경호의 세계,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 경호원이 과연 소주병이 날아오기도 전인데 어떻게 이걸 알아채고 제대로 경호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지사에서는요, 이 장기분 전 대경대 경호보안과 교수, 대통령 경호처에서 21년간 근무했대요. 최규화, 김대중 대통령까지 5명을 모신 분인데, 장기분 교수하고 다른 이 경호처 출신 선문대의 무도경호학과 장경수 교수, 이런 전문가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얘기를 인용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저도 뭐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할 때는 우리 이제 공관에서 경호를 측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이 경호에 좀 생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요,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 성공은 바로 근접 경호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킨 모범 사례다. 그래서 소주병이 날아오기도 전에 손을 들고 소리를 치고, 이 투척하려는 동작을 딱 보고 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처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보통 경원이라고 하면 무술이 몇 단이냐 이런 거를 묻지만은, 경호에서 그건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5가지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우역을 평가하고 고도의 집중력, 적절한 위치 선정, 4번째가 지형 지물의 활용, 5번째가 지휘권 단일화. 이 5가지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서도 이 5가지 원칙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은 실시간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폈고, 소주병도 이 과정에서 사전에 포착됐기 때문에 날아오기 전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장소, 사방이 노출된 곳이고 지형 지물을 활용한 경우는 그만큼 어려웠다. 때문에 몸으로 막고 방탄판도 펼쳤다. 그리고요, 선글라스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계가 눈동자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동자를
감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경호원이 어디를 이 시설을 집중한다 알면 경호 우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경호원을 따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경호원은 바람 소리도 젖혀서는 안 될 정도로 이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예. 그리고 시험은 무술 시험, 이 무술자들, 유단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필기에서 PSAT 시험도 보고요. 체력 검정, 영어 면접, 토론, 굉장히 심층적 절차를 거쳐서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요, 매일 아주 혹독한 죽음의 훈련을 받는다. 죽는 훈련. 이 정도로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이 훈련 강도, 센 훈련 강도를 지금 겪어내야만이 성공한 제대로 된 경호처 직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장기봉 교수의 경우에는 군사작전의 경우에는 군사가 죽으면 병력 손실이기 때문에 은폐, 엄폐가 중요한데 경호원은 경호 대상을 지키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물체가 날아오는 방향을 향해서 체위를 확장하고 몸을 날리고 경호원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소명의식이다. 소방관이 불을 보면 도망하지 않는 것처럼 생존 본능을 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결국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 국정원에 들어가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이걸 뭐 퇴직할 때까지 듣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명예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 모든 정열, 열정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호처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이게 소명의식 아니겠어요? 모든 공무원이 자기 직업의 자기 부처의 전문적인 기능에 맞게 소명의식을 가져야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데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제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